10주년을 당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민주노동당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청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토론이 이제 뭔가 우리 민주노동당이 대안적인 사회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시사를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방금 전에 박승호 소장님께서 대부분 다 이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앞서 발표하신 윤팔문 교수님 그리고 안태한 교수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그걸 좀 읽고 나름대로 좀 코멘트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유인물에 있으니까 좀 부분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유럽의 3인주의에 대해서 이제 윤팔문 교수님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평소에 3인주의를 많이 주장을 하시고 또 이제 옹호를 하신 분인데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좀 서로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좀 차이 그리고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더 이제 유 교수님의 입장이 3인주의에서도 좀 더 우경화된 3인주의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제3의 길 우리가 지금 3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현존하는 유럽 3인주의는 대부분 제3의 길로 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3인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라푼텐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비판적인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상당히 성과도 있고 아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제3의 길이 성취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GDP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유럽 나라들 20% 30%에 달한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제3의 길이 성취한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제3의 길이 특색이 시작했던 말하자면 90년대 그리고 21세기 이것은 자본주의의 말하자면 구조적인 위기 국면이고 이 과정에서 결국 사회복지비 지출 이것은 어쨌든 유지되거나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이것을 제3의 길의 어떤 성취 이런 걸로 이제 좀 해석을 하시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이제 유 교수님의 그런 좀 짧은데요. 앞부분에서는 유럽 3인주의의 성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개관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진보운동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이제 물론 다른 많은 책이라든지 논문을 통해서 유럽 3인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의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분석적으로도 지금 수긍하기 힘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전제로 이제 이건 아까 우리 박승호 소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전에는 그냥 사회주의 그건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3인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많이 옹호를 하셨는데 오늘 발표문에는 3인주의도 이제 사회주의 하나의 종류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양자를 좀 뭉뚱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논의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생산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서로 이제 우리가 3인주의면 3인주의가 뭐고 3인당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회주의라고 할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막스적인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대체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지 뭔가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이제 개념을 다르게 정의를 해가지고서는 이게 뭔가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 힘들다. 제가 볼 때는 3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레닌이 정확하게 규정을 했듯이 이거는 부자적 노동자당의 정치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떤 혁명정당이든 아니면 노동자당이든 어떤 자기 입장을 취하든지 3인당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정의를 부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입장 토론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 교수님께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50년대 70년대 유럽 3인주의의 성취의 주요한 원인이
3인당이 막수주의하고 이제 단절하고 계급 정당 노선을 포기하는 데서 찾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박성호 소장님께서 적절하게 코멘트를 하셨듯이 유럽 3인주의 이른바 그 성취라고 하는 거, 사회개혁의 뭐 쟁취라든지 집권 이런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을 그 전후한 세계적 규모에서의 그 대중의 그런 그 투쟁의 그 혁명적인 고양, 그것이 따낸 그 성과로 이제 그 봐야지 이걸 오히려 계급정당 노선을 포기하고 이래가지고서 그 유럽 3인주의의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역사의 객관적 사실하고 좀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3인주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0년대 이후에 이제 구조적인 위기로 들어갔는데 그 구조적 위기의 그 원인으로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하게 그 자본주의의 어떤 산업 구조 고도화 그에 따른 성장의 한계 여기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이제 우리 박성호 수장께서 잘 지적을 했듯이 유럽 3인주의 물적 기반이 뭐냐? 바로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거, 그건 바로 국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조직된 그 자본주의의 그 장기 호황, 이것이 바로 그 3인주의가 했던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자본주의 자체의 내적인 모순의 그 심화 결과 결국 70년대부터 그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위기,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게 바로 그 3인주의 자체의 어떤 근거를 이제 말하자면 약화, 와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15개국, 유럽 15개국 중에서 11개국에 무려 그 3인당이 다시 집권하는 등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3인주의가 부활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 교수님은 이제 뭐라고 그 부활의 어떤 원인을 바로 제3의 길, 그러니까 중도 노선으로 좀 우경화됐기 때문에 우경화 전략이 먹혀들었기 때문에 이런 유럽 3인주의가 부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완전히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때 90년대 중반 이후에 유럽 3인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직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 공격, 그에 대한 그 대중들의 반동이죠. 그 반발. 이게 이제 바로 그 대중들이 바로 그런 그 3인주의를 진정으로 자신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대처 레이건 이후 80년대 이후에 이런 신자유주의 반노동 공세 그에 대해서 결국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어떤 선거적인 그 대안이 3인당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걸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 교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그렇게 부활한 그 3인주의가 말이죠. 2000년 이후에 또 이제 후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로 이제 거기 보시면 오늘 이제 발제할 때는 그걸 이제 언급을 안 하시는데 작년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3인당의 부진 이걸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거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뭐 3인주의는 여전히 이제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유 교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좀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2009년 그 유럽 의회 선거 결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 보면 9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집권했던 이른바 제3의 길을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 뭐 영국 노동당이라든지 뭐 슈레더라든지 이런 식의 중도 노선을 취했던 이른바 3인당들이 대중에 다시 외면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 외면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외면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결국 3인당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면서 실제 정책은 그 신자유주의, 그 앞선 바로 제3의1적인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다시 그 대중들이 결국 환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3인당이 야당으로 있었을 때는 뭔가 기대를 했다가 다시 재집권을 하니까 완전히 지금 자기 기대가 깨지는 환멸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3인당이 득표율이 뚝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 교수님께서 언급을 안 하신 것은 최근에 그 유럽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 3인당의 전반적인 퇴조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 이른바 3인당의 왼쪽에 있는 급진좌파의 정당의 등장이고 그것이 그 특히 이제 그 지난 가을에 독일에서 있었던 그 총선에서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이제 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거기 제가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9월 27일 작년 독일 총선 결과가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급진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른바 디링케 그 좌파당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동독의 그 스탈린주의 그 집권당이었던 민사당하고 그 독일의 그 3인당에서 이제 말하자면 3인당이 들어간 그 중도 노선 제3의 길로의 그 전향 이에 이제 말하자면 그 환멸을 입고 이제 그 탈당한 라퐁테르를 비롯한 이른바 일자리와 그 사회 정의를 위한 선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합쳐져가지고서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명시적으로 그 반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반전평화, 나아가서는 그 사회주의를, 약간 뭐 표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자본주의의 분명한 극복, 반자본주의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3인당과 같은 그런 그 중도 좌파 정당이 아니라 급진적